그럼 이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되는 대학의 모습과 관련해서 전남대학교 김양현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변화와 미래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김양현 교수님과는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직접 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뵙지 못해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줌을 통해서 멋진 기조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상황이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10여 분 정도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실천 철학,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두 가지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코로나 사태와 연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쉬운 질문들이죠. 그러나 이 질문의 뜻을, 진정한 그 함의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노동 현실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불확실하다. 익숙한 목소리죠. 많이 들어본 멘트고요. 최근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2100년에도 인류는 여전히 존속할 것인가? 2050년에 인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10년 뒤인 2030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즈니스 애스 유설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평소 하던 대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인류는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자들, 미래학자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앞에 던져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류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데 사실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문제 등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문명사적 위기에 서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과 더불어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환이란 바꾼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180도 바꾼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무엇을 바꾼다는 것인가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전환을 시도한 사람은 16세기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당대 천문학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과 관점을 180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과 관찰자의 위치를 서로 바꿔본 거죠.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별의 움직임,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세계관이 바뀐 대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인류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의식, 태도, 가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강의의
주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뭐냐 무서운 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다 이게. 질이 뭐냐 양이 뭐냐를 자꾸 깊이 분석해보면 결국 이류가 인류되자는 얘기지. 나라가 1.5류든 2류든 국제화를 해서 잘만 나가면은 인류도 될 수 있고 특류도 될 수 있고 특A도 될 수 있다. 도덕성, 민족성, 인류애가 조금 가미가 되면 초인류 기업이다. 이러니. 종합건설중공 회장이 제일 잘났고 사장이 제일 잘났고 본부장이 제일 우위라고 착각한다.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잘 알려진 고 이건희 회장의 연설이죠. 1993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사장단과 임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당시 삼성이 처했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단의 선언을 한 셈인데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이 변화, 혁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라.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변화의 원점에는 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혁신과 변화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란 말은 모든 것을 다 바꾸라, 이런 말이 되겠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변화와 혁신,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서양 근대의 유산이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작동시키는 중요한 이념들입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영역을 통째로 지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치체계이죠. 이러한 가치체계가 여전히 유효한지, 앞으로도 계속 타당하고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본주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현대 자본주의는 무한성장, 시장 만능, 물질 만능, 금융 자본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는 산업이 세계화되어 있고 생활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가치가 금융으로 이렇게 나타내지고 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토대인 생태 환경이 파괴된다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다양한 부조리와 모순, 폐해들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다양한 폐해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 대안을 찾을 때 무엇보다도 최근 40년에 글로벌 세계 경제를 작동시킨 자본주의 가치 체계를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무엇을 위한 돈이고 자본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 목적은 우리 개인들의, 국민들의 공동체의 안정과 건강,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그런 가치관이 오늘날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거죠. 의료나 복지나 교육이나 고용 등의 이런 공공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장적 논리가 아니라 탈시장적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의 문제를 풀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생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성장과 발전의 그런 가치체계, 이데올로기의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논리가 있어요. 하나는 과학기술적 논리인데, 과학기술적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규범적인 윤리적인 이런 논리인데,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논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 논리가 전일적으로 이렇게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학기술 논리는 규범적인 논리에 의해서 통제돼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79년에 유명한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포항공과대학에 계시는 철학과의 이진우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한스 요나스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창한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현존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생존의 기반 토대가 되는 생태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한스 요나스는 이 문제가 베이컨이 꿈꿨던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주의가 그러한 과학기술적인 이상이 너무 과도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죠. 또한 생물학적으로 인구 폭발이라는 생물학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낙관주의와 자본주의적 성장주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되어 왔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문민 통치가 이루어졌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크게 신장되어 왔죠. 이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가 극대화돼서 자유지상주의 혹은 이기적 개인주의, 각자 도생, 각국 도생의 태도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의 문화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좋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생존의 기본 단위죠. 그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토대로 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번영과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보면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방역, 사람을 살리는 경제 이런 용어들을 요즘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지금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되냐 마냐 지금 정부 당국자들부터 고민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에 심화된 어떤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자영업자들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시장의 불합리와 불공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잘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 평등한 고려의 원칙, 특히 철학적 원칙을 섬세하게 적용하고 잘 응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가 이 그림 3개에서 보시다시피 A 그림과 C 그림은 균등하게 야구장 지금 펜스잖아요. 이 펜스에서 단 하나씩을 이렇게 여기는 하나를 A에는 하나, C에는 단을 2개씩 줬잖아요.
그런데 비그림을 보시면 어린아이에게는 2단의 받침대를 줬고 청소년에게는 1단, 성인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단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이 세 사람의 이익 관심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려된 거죠. 이것이 평등한 고려라고 하는 철학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만의 이익 관심을 추구하고 관철해서는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이익 중심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자연과의 공존의 원리를 견제해야 된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이슈는 삶의 목적과 대학 교육의 역할과 과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코로나19의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생각해 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초, 기본적인, 근본적인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러한 어떤 질문의 기초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되었죠. 인간의 욕망이나 이익관심, 인터레스트,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라는 사회학자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 욕망을 5단계로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야 생명을 보존하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다음으로 능력 개발의 기회를 갖고 적절한 직업적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우정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을 교환하고 또 불필요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적 삶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익 관심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익 관심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경제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교육과 연구의 영역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500년 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목적에 대한 반성적인 물음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교육의 현장에서, 연구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절한가, 옳은가, 효과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삶의 방식, 더 나은 삶의 방식, 더 잘 사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반성 속에서 교육의 목적이 새롭게 확인되고 재설정돼야 된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확인 속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교육은 현재 지배적인 형태가 지식교육, 지성교육이죠. 지식, 정보, 기술을 매개하고 전달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매개하고 전달하는 지식 습득의 교육 체계를 벗어나서 지성, 지식 교육을 넘어서서 덕성과 감성,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갖춘 탁월한 인간을 형성하는 통합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학의 교양과정, 전공과정, 비교과 활동 등 모든 교육과정도 전면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가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는 어떻습니까? 대학은 그동안 연구의 양적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심지어는 이런 자조적인 말도 있습니다. 연구 논문 쓰느라 대학 교수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 업적 평가를 위한 논문 쓰기의 폐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수들이 연구에 매몰되어서 교육 활동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학문의 발전, 인류의 생존, 공영, 번영을 위해서 그 연구가 정말 기여한가라고 하는 연구의 질적 성장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를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대학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 중에 봉사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학은 봉사, 지금 하는 역할에다가 더 나아가서 지역과 국가와 인류 변형을 위한 대학의 봉사 역할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 역할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이론과 실천 역량을 봉사와 나눔으로 확대해야 되고 특히 평생교육, 시민교육 분야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다음에 기후변화 등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대학에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학의 장기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비대면 교육을 총괄하는 센터, 집중적인 그런 인력 배치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가는 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또 대학 차원의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총괄센터가 필요하고 또 대학은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 대학 차원의 비정규직 강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연구원, 전임 연구원들, 많은 비정규직 대학의 고용 인력들의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력과 예산, 시설의 재배치도 새롭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 이슈는 대학 변화와 혁신에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이미 많은 여러분들의 미래학자들, 대학 교육 전문가들이 대학의 위기를 다양하게 예견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진술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견과 예측들, 진단들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미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2020년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캠퍼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측이 들어맞진 않았죠.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10가지 중 하나가 강의실과 공교육, 대학 교실 수업의 90%는 개방형 온라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문가, 대교협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이현청 교수에 따르면 2030년에 한국의 대학은 60개 정도 사라질 것이다. 물론 모든 대학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수능 수험생들이 지난해보다 몇만 명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입학 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대학의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런 대면 교육 환경이 비대면 환경으로 바뀌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숙고해야 될 그런 변화 요인들이 되겠죠. 자,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변화를 한번 봐보죠.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변화는 30km 정도로 서행, 교내 서행 30km죠. 서서히 변화되어 왔는데 이 코로나19가 거의 100km 강제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주행을 시켰는데요. 이미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 학습과 교육, 화상 강의, 원격 수업, 재택 수업 등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근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켰는데 코로나 이후에 백신도 나오고 지금 접종을 시작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전처럼 대면 수업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러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온라인 대학 강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됐는데요. 저도 매 학기 학부 수업, 교양과 전공, 대학원 수업 이렇게 3강좌씩 해오고 있는데 지난 학기부터 거의 1년간 최근에 종강을 했으니까요. 한 번도 대면 수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면 줌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저는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 강의 영상 자료를 올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보니까 대학 교육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수자, 저처럼
교수자들의 온라인 강의 기술과 역량과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질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저하돼 있고, 또 성적 평가, 우리 철학이나 이런 과목은 오픈 테스트로 줌을 열어놓고 시험을 보니까 객관성과 투명성, 부정행위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어떤 과목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인프라, 대학의 지원 체계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았고요. 또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 코로나 영향으로 강의 방식이나 학습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또 학생의 수급과 선발, 구성원들, 행정이나 또 교수 연구를 서포트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의 역량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대학 예산의 지금까지와 같은 수입과 배분 방식으로는 곤란하겠죠. 많은 부분에서 대학 예산 수입이 주는 결과가 있었고요. 행정도 지금과 같은 어떤 체제에서는 곤란하고 앞으로 미래 대학에 맞춰서 재편될 필요가 있고, 대학의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계획도 새롭게 짜야 될 것이고, 대학의 문화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죠. 이 변화의 요구가 있을 때 일반 수용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충격에 휩싸이고 분노하게 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적응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를 지나면 일정하게 혁신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천대 조동성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전환하는데 비교적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많은 변화의 시도를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철학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강의 자료를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서 동일하게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데, 1학기 때는 정말 열심히 했고 2학기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했는데, 이번 방학 동안에 정말 많은 강의 자료들을 만들어서 올려볼 그런 생각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어떤 변화와 혁신에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논의의 마지막 파트가 될 텐데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원리, 철학, 또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기보다는 방금 앞에서 논의했던 그런 그 생각들에 기초해서 이러한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미래 인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나 교과 과정,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전에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인문학 육성 사업인 코어 사업 단장을 3년간 하면서 약 8, 90억 정도 예산을 제 책임하에 써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위에서 살폈던 것처럼 코로나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이익 관심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즉 미래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망과 이익 관심을 반영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앞에서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잘 생존할 것인가, 내가 잘 생존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잘 생존하고, 이러한 삶의 목적에 대한 반성적인 물음과 사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육의 목적과 제반 교육 활동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대학 올 때까지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되어 있고, 대학에 와서도 지성교육, 지식교육 위주로, 지식과 정보교육 위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참된 목적을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교육 과정과 교양과 전공, 그다음에 비교과 과정의 프로그램들을 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대처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 좀 더 자유주의 어떤 전통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잘 대처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소위 이야기해서 K-방역 이렇게 잘 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더 엄중한 상황인데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는 우리의 생존의 기본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번영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강조했던 것처럼 개인의 어떤 권리와 자유의식이 있는 그런 시민을 키워야 되겠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미덕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좋은 삶의 방식, 더 나은 생존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포인트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성교육에서 지덕체 중심의 통합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동안 대학에서 연구의 양적 성장, 업적주의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대학이 연구 논문 몇 편 썼는가, SCI 논문 몇 편 썼는가, 이런 걸로 교수를 평가하고 그러한 양적 평가에 덫을 씌워서 이렇게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성장 발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에서 성숙으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삶을 위해서는 무조건 성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양적 평가는 이제 곤란하다.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인류의 공영 발전에 기여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적 측면에서 연구 논문이 비록 1년에 한 편 나오는가, 2년에 한 편 적게 나오더라도 이런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연구의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큰 틀에서 이런 미래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철학과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두 가지 실천 전략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숙한 어떤 삶,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좋은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실천 전략으로 자립, 자주, 주체, 자율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시답지 않는 얘기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더 잘 살고 더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려면 생활의 영역이나 경제의 영역이나 정신의 영역이나 성적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립도 주체적 역량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다고 성공적인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웰빙, 잘 있는 안녕한 어떤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간으로서 성숙한 이런 발전,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첫 번째 실천 전략으로 자립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생활자립의 측면에서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경제자립 측면, 정신자립과 성자립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자립은 최근에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나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자립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이 되겠죠. 우리는 정말 개성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 나와 같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립도가 높은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실천 전략은 사유의 시선이 높은 인간을 양성하라. 정신적인 어떤 생각의 높이가 있는 인간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의 높이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높이는 생각의 높이가 우리의 삶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거죠. 최진석 교수가 쓴 아주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을 권장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면 생각의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대학에서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의 높이를 끌어올릴 것인가? 개인 차원에서는 교양과 품위와 이해력의 수준이 높은 사람, 사회 차원에서는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라 인문사회, 협력과 소통의 미래사회, 국가 차원에서는 선진화, 선도국가, 인류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역량, 대학에 오면 각자 알아서 신체 활동, 신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지덕체의 통합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신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학의 좋은 비교과 활동들을 대학에서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활동 역량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역량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금방 동의하실 겁니다. 좋은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역시 뭔가 습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떤 틀을 형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작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했는데 마지막 끝맺음도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였는지 저렇게 습관을 들였는지는 결코 사소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차이, 아니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